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와 연결되지 않은 곳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땅은 넓지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곳이죠. 1970년대 많은 노동자들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한 뒤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앵커리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원유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자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들도 대거 유입되었고 단숨에 10여 개의 스트립 클럽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앵커리지는 시애틀 출신의 갱단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치안은 혼란스러웠고 경찰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80년 7월 17일 앵커리지 숲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여성은 앵커리지 북부 송유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야생동물에게 먹힌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유골과 머리카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의관은 그녀의 나이가 16세에서 25세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에클루트나 호수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에클루트나 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법의관은 그녀가 1979년 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앤이의 키는 147에서 152cm로 보았고 백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 7월 말, 한 형사는 흑곰이 출몰한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형사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흑곰이 시신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흑곰에게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자 흑곰은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됩니다. 형사가 쪼그려 앉아 시신을 살피자 그 순간 곰이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형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곰을 살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흑곰은 알래스카에서 보호종이었죠. 재빠른 고민 끝에 형사는 흑곰에게 총을 쏘고 이후 결과를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아있는 유해를 조사한 결과 젊은 여성으로 확인되었지만 날씨로 인해 부패한 상태였으며 곰이 먹어치운 상태여서 생김새만으로는 고인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조안나라는 여성과 체형이 매우 유사했죠. 형사는 뉴욕에 있는 조안나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치과 기록을 통해 조안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안나는 간호사였으며 뉴욕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가족에게 인사도 없이 자신의 셰퍼트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조안나는 그곳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1981년 11월 23일 한 남성이 앵커리지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셰리로 23살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그녀의 키는 166cm로 인근 술집에서 웨이트리스 겸 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오후 11시 30분경 셰리는 남자친구에게 친구 집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리사였고 리사는 셰리의 남자친구에게 셰리가 자신의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니 셰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병원에 달려갔지만 병원에서도 셰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셰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리사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리사를 추궁하자 결국 리사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며칠 전 셰리가 술집에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셰리에게 몇 장의 사진을 찍게 해주면 $300를 주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렇게 셰리는 리사에게 메모를 남기고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셰리를 찾을 수 없었고 거의 1년 후인 1982년 9월 12일 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인에 남아있던 옷은 당시 셰리가 실종되기 전 입고 있던 옷이었고 치과 기록을 대조한 결과 셰리로 밝혀졌습니다. 셰리가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부패가 심해 언제 살해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페어뱅크스에서 매춘부 2명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앵커리지 경찰과 페어뱅크스 경찰이 공조해 합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페어뱅크스의 범인이 토마스로 확인되었지만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드레아는 하와이 출신이며 그녀의 부모님은 현지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을 떠나 알래스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안드레아는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었고 1982년 12월 2일 그녀는 실종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친구에게 한 남자가 돈을 주겠다며 사진 촬영을 요구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불행히도 안드레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이후 안드레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특이점은 안드레아가 항상 금붕어 펜던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하와이에서 가져온 것이며 특별히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1982년 5월 30일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고 자신의 여동생이 실종되었다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슈였으며 나이는 23살이었고 키는 160cm였습니다. 언니는 5월 27일 슈의 아파트에서 함께 주말을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슈의 룸메이트에게 찾아갔고 룸메이트는 슈와 함께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슈는 룸메이트에게 한 남자가 사진을 찍게 해주면 $300를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슈가 실종된 지 9개월 후인 1983년 2월 안젤라라는 댄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델린이라는 댄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살의 델린은 슈가라는 예명으로 춤을 추고 있었죠. 이 기간 동안 테레사라는 댄서도 실종되었고 4월 말에는 폴라라는 댄서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폴라는 하와이 출신으로 전직 은행원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눈 덮인 알래스카로 건너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라는 실종된 수많은 댄서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 인구는 매우 유동적이었고 인구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 병력도 부족했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실종된 댄서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댄서들은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죠. 폴라가 실종된 지 3개월 후인 1983년 7월 앵커리지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신고한 사람은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한 여성을 두고 가버렸는데 그 여성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으며 마치 넋이 나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참을 수색한 끝에 허름한 아파트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천천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는 신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신디는 자신이 18살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녀는 17살이었습니다. 18세 이하는 현지에서 댄서가 될 수 없었죠. 신디는 6월 13일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1시간의 대가로 $200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신디는 알래스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 익숙하지 않았고 낯선 남자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차에서 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그 남자가 신디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신디를 위협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벽에는 동물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공포와 기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신디의 목에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목걸이는 쇠사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디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불과 50cm도 채 되지 않았죠.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하고 낮이든 밤이든 묶여 있었습니다. 이후 신디는 수차례 강간당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신디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자신의 오두막에 데려가서 한 번 더 시간을 보낸 후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기꺼이 순종적으로 행동했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신디를 뒷좌석에 태운 뒤 담요를 덮었습니다. 신디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고
그 밧줄은 조수석까지 이어져 조수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디는 공항에 도착한 뒤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의 오두막은 비행기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공항에 도착한 뒤 그 남자는 몇 차례 신디를 위협했고 서둘러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디에게는 청각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있어 어릴 때부터 소리를 구별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가 권총을 차 지붕에 올려놓는 소리를 들었고 밧줄을 한쪽으로 던지는 소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신디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고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려 목숨 걸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신디는 트럭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수갑을 차고 있는 신디를 보고 바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때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고 트럭 운전자는 겁에 질려 엑셀을 끝까지 밟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트럭 운전자는 호텔에 신디를 내려주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의 생김새와 대략적인 나이, 그가 착용한 안경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또한 그 남자가 말을 더듬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사람으로는 한센이라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한센은 제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2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센은 지역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뛰어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센의 명의로 된 오두막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조사 결과 그의 명의로 된 오두막은 없었습니다. 이어 한센이 1982년 7월 소형 비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비행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공항 경비원이 한센을 목격했었습니다. 경비원은 한센의 외모와 복장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신디의 설명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디가 설명했던 집과 한센의 집은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나이를 속인 매춘부였고 한센은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죠. 그래서인지 한센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신디와 관계를 갖기 위해 $200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신디를 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센의 친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한센의 알리바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친구는 그날 아침까지 한센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한센의 집으로 피자 배달 갔을 때 한센과 친구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센은 신디를 데리고 공항에 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은 한센의 말을 믿었고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신디가 탈출한 지 약 2달 후인 9월 2일 강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인은 등에 총을 맞았으나 입고 있던 코트에는 총알구멍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그 여성을 살해 후 코트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옷과 치아 기록을 대조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여성은 지난 4월 실종된 폴라로 밝혀졌습니다. 폴라가 발견된 장소는 1년 전 셰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댄서였으며 가까운 곳에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인이 댄서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9월 7일 글렌이라는 수사관이 사건을 돕기 위해 앵커리지 경찰서로 파견되었습니다. 글렌은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관이었죠. 사건을 인계받은 글렌은 신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글렌은 한센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한센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수사관들은 한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센은 1939년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덴마크 출신 이민자이고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이며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한센은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센은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었고 사춘기 시절 여드름이 얼굴을 덮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영구적인 흉터가 남기도 했었죠. 좋아하는 여자에게 거절당하면서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여자아이들은 한센을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센은 여성을 혐오하기 시작했고 동갑내기 남자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가족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한센은 자신의 취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사냥과 양궁입니다. 한센은 제대 직후 한 소녀를 만났고 그가 21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고등학교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센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센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한센은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기도 했었죠. 한센이 방화 혐의로 수감된 후 그의 아내는 이혼을 신청하게 됩니다. 출소한 후 한센은 재빨리 새 아내를 만났고 이후 2명의 자녀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새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훔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7년 한센은 처자식을 데리고 알래스카로 건너가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한센은 1969년, 1970년, 1971년 사냥꾼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이후 그는 더 이상 사냥꾼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냥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1971년 11월 어느 날 한센은 자신의 제과점 앞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그 여성은 한센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인사차 미소를 건넨 것이었지만 한센은 그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느꼈죠. 이제 한센은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센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센은 말을 더듬으며 자신을 소개한 뒤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너무 놀라 얼른 문을 닫아버렸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한센은 총을 들고 찾아가 그 여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웃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당황한 한센은 황급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19일 한센은 18세의 산드라라는 소녀에게 총구를 겨누며 위협한 뒤 허름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산드라는 한센에게 성폭행당한 뒤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12월 22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셀리아라는 젊은 여성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시신은 크리스마스 날 공원 황무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셀리아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범인에게서 도망쳤지만 결국 공원 황무지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셀리아의 시신이 발견된 후 산드라는 경찰에 연락해 자신이 알고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30세 미만이며 키는 180cm 정도이고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센은 총으로 여성을 위협하고 산드라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리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죠. 당시 수사관들은 한센이 범인이라고 의심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센은 부동산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6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1976년 한센은 전기톱을 훔치다 적발됩니다. 그가 전기톱을 훔친 이유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기톱을 훔쳤다고 설명했죠. 결국 한센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한센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치료 후 한센의 정신 상태가 호전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복역한 후 그는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1983년 10월 11일 FBI 요원인 존은 앵커리지로 파견 오게 됩니다. 그는 범죄자의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FBI 요원이었죠. 존은 발견된 댄서들의 시신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냥꾼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여성들에게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일 것이다. 놀랍게도 존의 추측은 한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존의 추측과 신디의 사건을 바탕으로 판사를 설득했고
그렇게 8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한센의 제과점, 그의 거주지, 그가 운전하는 픽업 트럭,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다른 차량, 비행기 등 모든 곳을 수색하게 됩니다. 10월 27일,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을 들고 한센의 거주지로 찾아가 수색을 시작했고, 동시에 한센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받게 됩니다. 취조실에서 한센은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이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한센은 여전히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주장했죠. 해닝은 한센과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며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닝의 집을 3차례 찾아갔었고 한 번은 해닝의 집에 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날 해닝이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집에 없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닝은 아내를 통해 경찰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는 위증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이 위증했다며 고백하게 됩니다. 한센이 신디를 납치했었을 때 한센은 신디에게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센의 명의로 된 오두막은 없었죠. 다시 조사한 결과 한센이 신디에게 말한 오두막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알래스카에는 호수가 유난히 많아 호수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어있는 오두막이 많았죠. 한센은 빈 오두막을 무단으로 들어갔고 납치한 여성들을 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나올 때에는 물건을 훔치기도 했었죠. 오두막 주인들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수사관들이 한센의 집을 수색했을 때 오두막에서 분실된 물건들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한센이 훔친 물건들은 도구부터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전기톱 2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센이 오두막에서 훔친 물건 외에도 신디를 묶었던 쇠사슬과 밧줄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단열층에서 각종 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신디의 설명과 일치하는 긴 권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들은 한센이 구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대부분 훔친 총이거나 작물로 구입한 총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장신구가 들어있는 상자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도 발견되었는데 이 목걸이는 실종된 안드레아의 목걸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을 놀라게 만든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총 24곳의 표시가 남아 있었고 수사관들은 처음에 한센이 사냥터를 표시해 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사냥터라고 하기엔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다음 날 일찍 지난 몇 년간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안나가 발견된 위치는 한센이 표시해둔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조안나는 1980년 7월 17일 17번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클루트나 애니는 1980년 7월 21일 16번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쉐리는 1982년 9월 12일 14번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폴라는 1983년 9월 2일 15번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리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센을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신디 사건뿐이었습니다. 신디의 사건에서 한센은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시기 신디는 모습을 감췄고 수사관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 신디는 여전히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디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매춘 혐의로 강제로 연행했고 법정에 서는 날까지 신디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한센의 집에서 발견된 총을 탄도 테스트를 위해 FBI로 보냈습니다. 곧 비교 결과가 나왔고 시신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보통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지만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극도로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토양마저 모두 얼어붙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곳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스워드에서 실종된 메건과 메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의 메건은 스워드에서 실종되었으며 키는 약 163cm이고 백인 여성입니다. 22세의 메리는 메건의 실종 3년 후 스워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조안나의 시신도 스워드 근처에서 발견되었었죠. 메건의 마지막 동선은 스워드에 있는 제과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 한센은 부동산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투옥되었고 이후 그는 1975년까지 가석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센은 가석방 기간 중 자신의 행방을 수시로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센의 가석방 담당관은 메건과 메리가 실종되었을 때 한센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죠. 당시 한센은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담당관에게 스워드에서 보트를 타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었습니다. 메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한센의 배가 정박된 곳에서부터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메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폭포 근처에 있는 제과점이었는데 그 제과점 근처에 총포상이 있었고 그 총포상은 한센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한센의 배가 정박한 곳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센의 비행지도에 표시된 20번과 21번 지점은 메건과 메리가 사라진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센은 메건과 메리의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첫 번째 희생자는 에클루트나 애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애니는 1980년 7월 발견되었지만 시신의 상태로 미뤄볼 때 1979년 하반기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길거리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와 함께 하룻밤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센의 차가 점점 외딴 곳으로 가자 애니는 시내로 돌려보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한센은 상냥한 목소리로 그녀와 상의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가 말을 듣지 않아 총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센은 에클루트나 호수로 차를 몰고 갔는데 예기치 않게 차가 진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센은 애니에게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때 그녀는 재빨리 도망치게 됩니다. 한센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쫓아가 다시 호숫가로 끌고 왔습니다. 이후 애니가 계속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니의 신원은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앵커리지 기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어 한센은 셰리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매춘부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가방에 넣고 무거운 물건을 넣은 뒤 다리 위에서 강으로 던졌다고 말했죠. 한센이 금붕어 목걸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성은 안드레아로 보여집니다. 한센의 네 번째 자백은 조안나였습니다. 1982년 7월 비행기를 구입한 한센의 활동 범위는 이제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비행기를 구입한 뒤 한센은 안젤라, 테레사, 델린을 살해한 후 땅에 묻지 않고 비행기에서 시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수사관은 한센의 지시에 따라 지도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파란색 숫자는 한센이 자백한 숫자였고 18번부터 24번까지 노란색 숫자는 한센이 부인한 표시입니다. 경찰은 한센이 알려준 표시에서 12구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번은 한센이 시신을 버렸다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경찰은 끝내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번은 슈가 발견된 곳으로 울창한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번은 정보가 없습니다. 4번은 말라리라는 여성이었고 5번은 리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6번은 타마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7번은 정보가 없습니다. 8번은 델린이 발견된 곳입니다. 9번은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2021년 DNA 계보를 통해 콜로라도 출신인 로빈으로 밝혀졌습니다. 10번은 안드레아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고 여전히 실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11번은 안젤라로 밝혀졌습니다. 12번은 정보가 없습니다. 13번은 테레사, 14번은 셰리, 15번은 폴라, 16번은 애니, 17번은 조안나로 밝혀졌습니다. 한센의 자백으로 그가 17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실종된 여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피해 여성들 대부분
알래스카에 막 도착했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돈이 절실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센은 돈으로 여성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죠. 알래스카에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센은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한센과 합의한 후 4사람만 살해한 혐의로 한센을 기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센의 협조를 얻어 나머지 시신을 수습해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83년 11월 마침내 한센은 46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갱단이 클럽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댄서들이 실종되고 살해된 것은 갱단에게 돈줄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센은 알래스카 교도소에 수감되면 보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의 합의 조건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교도소가 아닌 다른 주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센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졌고 1988년에 그는 다시 알래스카 교도소로 보내져 2014년 5월까지 복역했습니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4년 8월 21일 한센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